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후성 유전학,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하죠. 이게 참 흥미로운 과학 분야인데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DNA 염기 서열, 그러니까 유전 정보 자체는 그대로인데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또 어떤 건 꺼지는지 그 스위치가 조절되는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아, 이 후성 유전학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성격, 나가서 삶 전체가 우리가 물려받은 DNA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경험이나 환경, 그리고 우리의 선택 같은 것들이 어쩌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후속 유전학이야말로 환경과 선택의 힘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기존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이 점을 좀 주장해 보려고 합니다. 네, 후속 유전학이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창을 열어준 건 분명합니다. 저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DNA,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생명의 기본적인 설계도 역할을 한다는 점, 그 근본적인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후속 유전학적인 변화들, 물론 의미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DNA라는 어떤 큰 틀, 이미 주어진 유전적인 가능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조정 작업에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생명의 근본 설계도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후성 유전학은 우리 몸의 DNA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종료할지 이걸 결정하는 운영체제나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소프트웨어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먹는 음식, 스트레스 정도, 심지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극적인 증거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아구티쥐 실험을 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정말 100% 동일한 어미 쥐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어미가 임신 중에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먹이를 먹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먹이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비만을 유발하는 아구티 유전자라는 것의 스위치가 켜져서요. 노란 털에 뚱뚱하고 또 당뇨병이나 암에 걸리기 쉬운 그런 쥐가 되고요. 반대로 그 영양소가 충분하면 이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서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털의 쥐가 태어나는 거죠. DNA는 똑같은데 환경 요인, 여기서는 영양이었죠? 바로 이것이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해서 겉모습은 물론이고 건강 상태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또 다른 강력한 사례는 역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외모도 달라지고 건강 상태나 특정 질병에 걸린 확률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건 우리가 물려받은 DNA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DNA라는 악보대로만 연주해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환경과 선택이라는 지휘봉을 휘두르면서 우리 삶의 연주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지휘자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물론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입니다. 저도 그 아구티 쥐 실험이나 쌍둥이 연구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후성 유전학적 조절, 그러니까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다만 그 영향력의 범위,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어디까지나 DNA라는 기본적인 설계도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겨울 기근, 홍거윈터, 이른바 홍거윈터 연구를 한번 살펴보죠.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던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태아 시절의 극단적인 영양 부족이라는 환경에 몸이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는 그런 절약 모드로 설정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필사적인 생물학적 적응 전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환경이 기본적인 대사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DNA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 대사 시스템 내에서 환경 조건에 맞춰서 유전자 발현의 양상이 조절된 것이죠. 아구티 쥐 실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영양소가 아구티 유전자라는 특정 유전자의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유전자에 화학적인 꼬리표 같은 것이 붙어서 그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 것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바로 이 메틸레이션 상태를 변화시켜서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촉진한 것이지 쥐가 가진 수많은 유전자들의 근본적인 설계 자체를 뒤바꾼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변화는 특정 유전자라는 기반 위에서 환경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일란승 쌍둥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사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유하는 키라든지 기본적인 얼굴 골격, 또 타고난 재능과 같은 수많은 근본적인 유사성, 이것 또한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강력한 유사성이야말로 DNA의 영향력이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후속 유전학은 쌍둥이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동일성의 뿌리는 결국 DNA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후속 유전학은 유전자 발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이지만 DNA가 설정해 놓은 기본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환경은 DNA라는 악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연주할지, 즉 연주 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악보 자체를 새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환경 요인의 영향력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고티 쥐의 예를 다시 보면 그게 단순히 털 색깔이나 체중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당뇨병 발병률, 암 발병률까지 아주 극적으로 달라졌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DNA라는 틀 안에서의 미세 조정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 변화의 폭이 너무나 크고 깊다고 생각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에도 한 명은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고 다른 한 명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사례들을 볼 때 이것을 그저 DNA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변화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환경과 생활 방식이 유전자 발현에 얼마나 결정적인, 때로는 정말 생사를 가를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의 영향력 자체를 축소하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 영향력이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거죠. 겨울기근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생존 환경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 그룹의 발현 패턴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건 분명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비교적 작은 환경 변화들, 예를 들어서 식단을 조금 건강하게 바꾸거나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 수만 개 유전자의 스위치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아구티 쥐 실험 역시 특정 영양소, 그러니까 메틸 공여체라고 하죠. 이것과 특정 유전자, 아구티 유전자 사이에 매우 특수한 상호작용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모든 환경 요인이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극적인 효과를 낸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유전체 전체의 기본적인 설계도를 압도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구티쥐나 쌍둥이 사례에서 환경이 극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갈색쥐가 갑자기 날개를 갖게 되거나 쌍둥이 중 한 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수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DNA가 설정한 종의 한계, 기본적인 설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닌가요?
네, 물론 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유전적 출발선에서 환경과 경험이 얼마나 다른 삶의 경로와 건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겨울 기근 연구는요, 단순히 환경의 즉각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한 세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의 건강, 어쩌면 운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의 장기적인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태아 시절의 환경이 평생의 질병 위험도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은 유전자에 쓰여 있다는 그런 생각에 큰 도전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일부 후성 유전학적 표지들이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 운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신중한 용어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적응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이 더 과학적이지 않을까요? 겨울 기근 사례에서 나타난 그 후성 유전학적 변화들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영양 부족 환경의 태아가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 뭐랄까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질병 위험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 즉 적응의 과정인 셈이죠. 이것을 운명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상을 다소 좀 극적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각인, 임프린트라고 하죠.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영구적인지 혹은 가역적인지, 그러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환경 요인이 사라졌을 때 그 후성 유전학적 표지가 완전히 지워지는지 아니면 희미하게나마 그 흔적이 계속 남는지 등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운명처럼 고정된 변화라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적응이라면 왜 그 적응의 결과가 수십 년 뒤에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걸까요? 이것이 DNA가 가진 적응 능력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급격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적응의 실패일까요? 이 부분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후성 유전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입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또 얼마나 몸을 움직이는지와 같은 이런 일상적인 선택들이 단순히 그냥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 안의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가능성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는 설령 우리가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걸릴 위험이 좀 높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 위험을 낮추고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어 라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체로서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네, 개인의 노력과 선택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점, 그 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상식이죠. 하지만 후성 유전학적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개인의 의지만으로 완벽하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유전자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여기에 또 무수한 환경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한두 가지 악기, 예를 들어 특정 식습관 같은 거죠. 이걸 바꾼다고 해서 전체 연주, 즉 건강 상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바뀐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정 영양소가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건강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사회 경제적 요인처럼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들이 후속 유전학적 변화와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대기오염이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만성적인 사회적 스트레스와 차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후성 유전학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시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아구티 쥐나 겨울 기근 사례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닌 주어진 환경의 영향이었습니다. 개인의 통제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후성 유전학이 우리가 물려받은 DNA라는 그 청사진의 제약을 넘어서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의 능동적인 선택을 통해 삶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는 우리 삶의 어떤 밑그림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 어떤 색을 칠하고 또 어떤 그림을 완성해 나갈지는 상당 부분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죠. 결국 후성 유전학은 우리 손으로 유전자의 작동 방식을 어느 정도 빚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봅니다. 저는 후성 유전학이 유전자와 환경 사이에 그 복잡하고 역동적인 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전자가 고정불변의 명령어가 아니라 환경과 소통하며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하지만 여전히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DNA이며 후성 유전학은 그 DNA라는 설계도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조절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놀라운 기전이라고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경의 영향은 분명 강력하지만 그것은 DNA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틀과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후성 유전학은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DNA라는 악보 위에서의 연주법 변화일 뿐 악보 자체를 새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를 통해서 유전자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삶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의 영향력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이 둘이 마치 시실과 날실처럼 어떻게 서로 엮이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건강과 삶이라는 직무를 짜나가는지 그 복잡성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냐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질문에서 좀 벗어나서 이 둘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후성 유전학은 그 상호작용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혀주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밝혀내야 할 미지의 영역이 정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하고 또 매혹적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